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의 방대한 역사에 대해 소개해주는 책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초신성, 상대성 이론, 원자, 쿼크, 판구조론, 빙하기 등 인류의 역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과학자들이 발견해온 자연 법칙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 바로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과학 역사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그 내용이 방대할 수 있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읽어본다면 과학의 진화와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주가 시작된 후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티끌과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모은 후에 그것들을 너무나도 작아서 그 크기를 말할 수도 없는 작은 공간에 모두 집어넣어야만 하고 그런 상태를 우리는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특이점을 어둠 속 작은 점으로 나타내고 싶겠지만 그런 표현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어둠도 없습니다. 특이점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죠. 특이점이 출현할 수 있는 과거도 없습니다. 즉 우리의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이점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짧고 광대한 영광의 순간에 단 한 번의 찬란한 진동에 의해서 상상을 넘어서는 거룩한 크기로 팽창하였습니다. 격동하던 최초의 1초 동안의 물리학을 지배하는 중력과 다른 모든 힘들이 생겨났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우주의 지름은 수천조 킬로미터에 이르게 되지만 여전히 빠른 속도로 팽창을 계속합니다. 이제는 온도가 수백억 도에 이를 정도로 뜨거워서 원자핵 반응을 통해서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리튬이 생겨납니다. 최초의 3분 동안에 우주에 존재하게 될 모든 물질의 98%가 생성되었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논쟁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대략 137억 년 정도의 숫자로 합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숫자를 알아내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 어느 순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과학자들에게 t는 0이라고 알려진 순간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폭발의 개념은 1920년대에 벨기에의 성직자이면서 학자였던 조르주 르메트르가 근거 없이 제안했을 때부터 떠돌던 것이었지만 우주론에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에 두 젊은 전파 천문학자들의 우연한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 두 사람은 1965년 뉴저지주 홈델에 있는 벨 연구소에서 대형 통신 안테나를 활용하여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들려오는 잡음 때문에 실험을 계속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1년 동안 그 잡음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겨우 50km 떨어진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로버트 디키의 연구진이 반대로 두 사람이 없애려고 애쓰고 있던 그 잡음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잡음은 대폭발의 잔재인 최초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떻게 잡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 태생의 천체 물리학자 조지 가모브는 1940년대에 우주 어딘가에서 대폭발의 잔재인 최초의 빛,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그 빛은 광활한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관측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르노 벤지어스와 로버트 윌슨 두 사람을 괴롭히던 잡음이 바로 가모브가 추측했던 바로 그 최초의 빛, 우주 배경 복사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대략 150조 킬로미터의 10억 배나 떨어진 곳에 있는 우주의 경계를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 즉 최초의 광자를 본 셈이었습니다. 물론 그 빛은 가모브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이크로파로 바뀌어 있었고 우리도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생기는 잡음을 언제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이 없는 채널에서 보이는 무질서하게 물결치는 무늬 중에서 약 1% 정도는 오래전에 일어났던 대폭발의 잔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끝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실망스럽겠지만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은 절대 우주의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끝까지 가는 데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직선을 따라서 무한히 오래 가더라도 절대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 이유는 우주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맞도록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도록 휘어져 있습니다. 공간이 팽창한다는 말도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휘어진 공간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평한 곳에서만 살고 있어서 둥근 공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지구에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구 표면에서 아무리 멀리 걸어가더라도 지구의 끝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처음 떠났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되돌아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면 무척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차원이 더 높을 뿐이지 평평한 세상에 살던 사람과 똑같은 혼란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주는 우주가 탄생한 이후로 수십억 년 동안 빛이 진행한 거리만큼만 존재할 뿐입니다. 대폭발 이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의문을 가졌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대폭발 이론이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98%가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물질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헬륨, 수소, 리튬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일 뿐이었습니다. 탄생 직후에 터져나온 기체 덩어리에는 우리 존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탄소, 질소, 산소와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폭발이 일어날 때와 같은 정도의 열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대폭발은 한 번뿐이었고 그 당시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런 의문을 해결한 사람은 흥미롭게도 끝내 대폭발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은 그런 주장을 비웃기 위해 빅뱅이라는 표현을 썼던 우주론 학자였습니다. 로버트 에번스는 천체들의 이별 순간을 찾아내는 데에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신성을 사냥했습니다. 초신성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별이 수축되었다가 극적으로 폭발하면서 천억 개의 태양이 가진 에너지를 한순간에 방출하여 한동안 은하의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번스에 따르면 초신성은 1조 개의 수소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부터 500광년 이내의 거리에서 초신성이 폭발한다면 우리는 모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너무나도 광활해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곳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에는 너무나 먼 곳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초신성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먼 곳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은 희미하게 반짝일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한 달 동안만 관측되는 초신성이 다른 별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비어있던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에번스 목사는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그렇게 비정상적이고 아주 가끔씩 반짝이는 작은 점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은하에서도 초신성 폭발은 2,300년 만에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초신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에 올라서서 망원경으로 맨해튼을 둘러보면서 21살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이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수수께끼처럼 설명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폭발에서 가벼운 원소들은 많이 생겼지만 무거운 원소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원소들은 훨씬 후에 만들어졌지만 아무도 그런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탄소나 철과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뜨거운 별의 중심보다도 더 뜨거운 상태가 필요한데 초신성이 바로 그 해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사실을 밝혀낸 사람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우주론학자 프레드 호일이었습니다.
호일의 이론에 의하면 폭발하는 별은 엄청난 양의 열을 방출해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로 튕겨져 나가 성간 매질이라고 알려진 기체 상태의 구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간 물질은 결국 서로 뭉쳐져서 새로운 태양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약 46억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지름이 약 240억 킬로미터 정도인 거대한 기체와 먼지 덩어리의 소용돌이가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질량의 99.9%는 함께 뭉쳐져서 태양이 되었고, 남아서 떠돌아다니던 물질들 중에서 아주 가까이 있던 두 개의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정전기 힘에 의해서 합쳐져 우리 행성이 되었습니다. 대략 2억 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의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녹아있는 상태의 지구는 주변에 떠다니는 파편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그런 상태였던 약 45억 년 전에 화성 정도의 크기를 가진 천체가 지구에 충돌하면서 튕겨져 나간 파편에서 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지금 크기의 3분의 1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황으로 이루어진 대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물질들이지만 실제로 생명은 그런 유독한 혼합물에서 생겨났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강력한 온실기체입니다. 그 당시에는 태양이 지금처럼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온실 효과가 아니었더라면 당시의 지구는 영원히 얼어붙어 버렸을 것이고 생명은 발붙일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5억 년 동안 어린 지구에는 해성과 운석과 다른 천체의 파편들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그 덕분에 바다를 채울 물과 생명이 탄생하는 데 필요했던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독하게 혹독했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시작되었습니다. 화합물의 작은 덩어리가 꿈틀거리더니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40억 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를 궁금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8세기 당시 사람들은 얼마 전부터 지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무거우며 우주의 어느 곳에 있고 어떻게 지금의 상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해답을 찾는 과정은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은 행성들이 타원이라고 알려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몰두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였던 아이작 뉴턴의 도움을 청했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2년 동안 집거하면서 프린키피아로 더 잘 알려진 그의 걸작,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완성했습니다. 그 책은 천체의 궤도를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천체들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한 힘인 중력의 개념을 처음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우주의 모든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린키피아에는 물체는 미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른 힘에 의해 속도가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직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는 뉴턴의 세 가지 법칙과 중력의 보편적인 법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체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서로 끌리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도의 출렁임과 행성의 움직임, 포탄이 지면에 떨어지기까지의 정확한 궤적,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우주로 튕겨져 나가지 않는 이유 등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뉴턴 법칙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불어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산 부근에 추를 매달아 두면 지구의 중력과 함께 산의 질량이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 산 쪽으로 아주 조금 기울어지게 된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추가 기울어진 정도와 산의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G라고 표시하는 보편적인 중력 상수의 값과 함께 지구의 질량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1774년 메스켈리는 넉 달 동안 스코틀랜드의 외딴 산골짜기에 설치한 텐트에서 산의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 골짜기의 고도를 수백 번씩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자 찰스 허터는 그렇게 얻은 숫자들을 이용해서 산의 질량을 알아내는 계산을 수행하였죠. 측량사들이 지도 위에 고도를 표시하는 숫자를 가득 적어 놓았는데 허터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숫자들 대신에
고도가 같은 점들을 연필로 연결하면 산의 모양을 알아보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방식은 훗날 등고선이 되었습니다. 허터는 슈알리온에서의 측정을 근거로 지구의 질량이 대략 5천조 톤이라고 밝혔고, 그것을 이용해서 태양을 비롯한 태양계에 있는 중요한 천체의 질량을 모두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허터는 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지구, 태양, 달, 다른 행성들과 그들의 위성들의 질량을 모두 알아냈고, 덤으로 등고선을 그리는 방법도 알아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슈알리온 실험의 단점은 산의 실제 밀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허터는 산의 밀도가 물의 2.5배에 해당하는 보통 암석의 밀도와 같을 것이라고 가정했고, 그런 가정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은 조용한 요크셔 지방의 손힐이라는 마을에 살던 존 미첼이라는 시골 목사였습니다. 외딴 곳에서 평범하게 살기는 했지만 미첼은 높은 평가를 받았던 18세기의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업적 중에서 가장 천재적이고 큰 영향을 남긴 것은 지구의 질량을 측정하는 데에 쓸 장치를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실험에 성공하기 전에 사망해버렸고, 헨리 캐번디시라는 은퇴한 천재 과학자가 그의 아이디어와 장비를 이어받아 1797년 흥미로운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첼의 장비를 조립하였는데 그 속에는 추, 평형추, 진자, 축, 비틀린 줄들이 장치되어 있었고, 기계의 중심에는 납으로 만든 158kg짜리 공 2개가 작은 공 2개 옆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공에 의해서 나타나는 작은 공들의 중력 편향을 측정하면 중력 상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중력 상수를 알면 지구의 무게, 더 정확하게는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실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고 7가지의 측정을 모두 마치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계산을 끝낸 캐번디시는 지구의 질량이 오늘날의 단위로 표시하면 1.3 곱하기 10의 22승 파운드, 즉 60억 톤의 1조배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박테리아의 질량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20m 떨어진 곳에서 하품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민감한 장비를 사용하지만 1797년 캐번디시의 측정 결과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질량은 캐번디시의 결과에서 1% 정도 다른 59억 7250만 톤의 1조배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모두 캐번디시가 측정을 하기 110년 전에 뉴턴이 아무런 실험적 증거도 없이 제시했던 값과 거의 같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지구의 모양과 크기는 물론이고 태양과 다른 행성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서도 지구의 질량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행성의 나이를 알아내기도 전에 원자를 쪼개고 텔레비전과 나일론과 즉석 커피를 먼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내려면 북쪽의 스코틀랜드에 가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질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만들어낸 천재를 만나보아야만 합니다.